사모님, 몸매가 정말 좋으시네요. 20대 같아요. 수영장에서 자세 교정을 받던 선영, 재훈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귓가에 속삭이는 뜨거운 숨결, 선영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35년 만에 처음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금지된 감정의 소용돌이. 그 순간 선영은 알았다. 자신이 위험한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영상 시작에 앞서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김도연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옆자리에서 잠든 아내 박선영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35년이 흘렀네요. 도연은 조용히 일어나 세면을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 위엔 철물점 장부가 펼쳐져 있었어요. 어젯밤까지 끙끙대며 계산했던 숫자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적자구나. 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퇴 후 퇴직금을 털어 시작한 철물점이었는데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 때문에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작은 나사 하나까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빨간 펜으로 적힌 마이너스 숫자들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전기세, 임대료, 인건비까지 더하면 매달 10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간 1년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무뚝뚝한 성격 탓도 있었지만 가장으로서 걱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선영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고생만 시킨 아내에게 노년에 와서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선영이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35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들어온 익숙한 소리와 냄새였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왠지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도연은 장부를 덮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나물 반찬들이 소담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묵묵히 밥을 퍼주며 도연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얼굴에 드리워진 걱정스러운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게 일이 많이 힘들죠?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도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매일 밤 장부를 붙들고 한숨 쉬는 모습을 봤거든요. 걱정이 되었지만 도연이 말하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캐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 도연이 밥을 떠먹으며 물었습니다. 선영은 며칠 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운동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선영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의사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지 않으니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을 권합니다라는 말이었어요. 의사는 덧붙여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요즘 우울감 같은 건 없으신가요? 그 질문에 선영은 잠시 멈칫했었어요. 우울하냐는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우울하다고 말하기엔 뭔가 애매했고 그렇다고 행복하다고 말하기엔 더욱 거짓말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도연은 가게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철물점은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인 공구들과 나사못들, 형광등 불빛 아래
조용히 시간을 기다리는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계산대 뒤 의자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을 보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다룬 기사가 있었어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작은 철물점이 살아남기란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오전 10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산 할머니였어요. 사장님, 화장실 변기 물이 안 내려가는데 뭘 사야 할까요? 아, 그거라면 이걸로 해결되실 거예요. 도연은 능숙하게 변기 수리용품을 꺼내며 사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랜 경험이 쌓인 덕분이었죠.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물건값을 내고 나가셨어요. 그 시각 집에 혼자 남은 선영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건너편 아파트, 그 사이로 보이는 하늘,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까지도요. 설거지를 마친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오전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젊은 남녀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였습니다. 화면 속 여주인공은 25살쯤 되어 보였어요. 저 때가 좋았지.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25이었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도연과 각 결혼해서 신혼의 달콤함에 빠져 있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미래에 대한 꿈도 많았고 사랑도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또 밥하고 이런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물론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집, 가게, 밥상 내 삶엔 색깔이 없어. 이제라도 나를 찾고 싶다. 선영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의사가 운동을 하라고 했으니 좋은 핑계가 생긴 셈이었죠. 오후 2시쯤 미숙 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영아, 생각해봤어? 내일부터 수영 강습 시작하는데 지금 등록하면 딱 맞아. 글쎄요, 물을 무서워해서요. 아니야,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그런데 강사님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 우리 또래 아줌마들 배려도 잘해주시고. 미숙의 말에 선영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고 싶었거든요. 강사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재훈 씨라고 젊고 잘생겼어. 가르치는 실력도 좋고 말이야. 그 순간 선영은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대되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별로 팔린 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여보, 저 수영 배우러 다니려고 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영? 갑자기 왜? 건강검진에서 운동하라고 했잖아요. 친구가 좋다고 해서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건강을 챙기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할 선영이 걱정되었거든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몸 관리 잘해. 수강료는 한 달에 10만 원이래요. 괜찮아. 건강이 우선이지. 도연은 선뜻 허락했습니다. 가게 사정이 어려워도 아내 건강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도연은 내일 가게에서 어떻게 매출을 늘릴지 고민하고 있었고, 선영은 첫 수영 강습에 대한 설렘과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선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20살에 결혼해서 곧바로 아이를 낳았고 그 후로는 줄곧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어요. 물론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고 남편도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뭔가 다른 게 필요했어요. 나이 든다고 해서 꿈까지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라도 나를 찾고 싶어.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선영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작은 결심이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일주일 후 화요일 오전, 선영은 처음으로 동네 문화센터에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에서 나오기 전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거든요. 문화센터 수영장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의 수강생들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여성분들이었어요. 미숙이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강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재훈이었어요. 선영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키 큰 체격에 탄탄한 어깨,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까지 42살이라고 했는데 20대처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할 이재훈입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선영은 왜인지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감정이 언제 이후였을까요? 처음 오신 분 계시죠? 자기소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선영의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58이고요. 박선영님 반갑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재훈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훈은 선영 옆으로 다가와 자세를 잡아주었어요. 어깨에 힘을 빼시고 이렇게 팔을 뻗어보세요. 재훈의 손이 선영의 팔을 살짝 잡았을 때 선영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수업 중간 재훈이 선영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초보치고는 정말 잘하시네요. 나이가 믿기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선영은 흠칫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오랜만에 여자로서 인정받는 기분이 스며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남편에게서는 이런 칭찬을 듣지 못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에서 나온 선영을 재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님, 첫 수업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수업 후 근육이 뭉치실 텐데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에 가서 점심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재훈의 제안이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문화센터 근처 작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선영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남편이 철물점 하는 걸 도와줘요. 힘들지 않으세요? 요즘 자영업이 어렵다던데. 재훈의 관심 어린 질문에 선영은 괜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뭐, 그냥 그렇게 살아요. 별다른 재미는 없지만요. 그럼 안 되죠. 인생은 한 번뿐인데 재미있게 사셔야죠. 선영님 같은 분은 더 많은 걸 누리셔야 해요. 재훈의 말에 선영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전 수영장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센터도 좋지만 더 큰 꿈이 있거든요. 재훈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고민이에요. 좋은 시설을 만들고 싶은데 현실이 쉽지 않네요. 재훈의 어려운 표정에 선영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꿈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눈부셔 보였거든요. 커피 시간이 끝나고 헤어질 때 재훈이 선영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선영님과 이야기하니까 힘이 나네요. 그 순간 선영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10대 소녀가 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걸음걸이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감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도연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늦었네요. 괜찮아. 수영은 어땠어? 좋았어요. 강사님이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선영은 대답하면서도 재훈과의 커피 시간은 말하지 않았어요.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 후로 일주일에 3번씩 수영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매번 수업이 끝나면 재훈과 커피를 마셨고 어느새 점심까지 함께 하게 되었어요. 재훈은 항상 선영을 특별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선영님은 정말 매력적이세요. 남편분이 부럽겠어요. 무슨 말씀을요? 이제 늙었는걸요. 전혀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시는 것 같은데요. 재훈의 말에 선영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지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재훈은 조금씩 선영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카드 결제가 안 되네요. 점심값 좀 계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선영은 흔쾌히 계산했습니다. 재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에 꼭 갚을게요. 괜찮아요. 이런 것 가지고 뭘. 재훈의 부탁은 점점 커졌습니다. 점심값에서 시작해서 작은 선물까지. 재훈은 항상 미안해하면서도 선영의 마음을 흔드는 말을 잊지 않았어요. 선영님 덕분에 힘이 나요. 정말 감사해요. 동네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철물점 사모가 젊은 강사랑 자주 다닌다더라. 맨날 문화센터만 가더니 그런 일이었구나. 하지만 선영은 그런 소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재훈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달콤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재훈이 선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싶어요. 선영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어요. 알아, 위험한 길이란 걸.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어. 선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달콤함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선영은 재훈의 문자를 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녁 약속이라니. 이제 정말 선을 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선영은 도연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숙 언니랑 저녁 먹고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도연은 평소처럼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재훈이 데려간 곳은 시내 중심가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선영은 이런 곳에 와본 지 정말 오래되었어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 은은한 조명, 클래식 음악까지 모든 것이 로맨틱했습니다. 와, 정말 멋진 곳이네요. 선영님께 어울리는 곳이에요. 평소에 남편분과 이런 곳 자주 오세요? 아니에요. 남편은 이런 곳 별로 안 좋아해요. 선영의 대답에 재훈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안 되죠. 선영님 같은 분은 매일 이런 대접을 받으셔야 하는데. 식사를 하며 재훈은 선영을 향해 끊임없이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선영님은 정말 특별해요. 다른 수강생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무슨 말씀을요? 정말이에요. 품격도 다르고 대화도 재미있고. 솔직히 말하면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선영님 때문이거든요. 재훈의 고백에 선영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지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선영님,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전 그냥 선영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재훈이 선영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마치 20살 처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도 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요.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에요. 식사가 끝날 무렵 재훈이 어려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영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카드에 문제가 생겼네요. 오늘 계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선영은 주저없이 계산했습니다. 15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재훈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 꼭 갚을게요. 괜찮아요. 이런 것 가지고 뭘. 그 후로 재훈과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수영 수업이 없는 날에도 만나게 되었어요. 재훈은 항상 새로운 곳으로 선영을 데려갔습니다. 갤러리, 카페, 레스토랑까지. 선영에겐 모든 것이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선영님과 함께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재훈의 달콤한 말에 선영은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함이었거든요. 하지만 재훈의 부탁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선영님, 제가 새 운동복을 사야 하는데 카드 한도가 다 찼네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센터 운영비가 부족해서 고민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매번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재훈의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운동복, 운동화, 심지어 비싼 시계까지. 선영은 그때마다 흔쾌히 도와주었어요. 재훈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선영님 덕분에 제 꿈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재훈이 선영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선영은 그 품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을 되찾았어요. 한편 동네에서는 소문이 걸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철물점 사모가 젊은 강사랑 맨날 붙어 다닌다더라. 그것 봐라. 나이가 몇인데 저런 짓을 하나. 남편은 모르나? 참 안 됐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어느 날 오후 철물점에 단골 손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사모님이 수영 배우신다면서요? 네, 건강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손님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동네 소문에 일일이 신경 쓸 만큼 한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선영의 핸드백에서 우연히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어요.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도연은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날짜를 보니 선영이 미숙과 저녁을 먹고 왔다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하지만 영수증에는 2명분 식사 금액 같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알뜰한 선영이 이런 비싼 곳에서 식사할 리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혼자서는 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보, 이 영수증이 뭐야? 도연이 영수증을 들고 선영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미숙 언니랑 갔던 곳이에요. 15만 원짜리 저녁을 미숙이가 계산했나? 네, 언니가 계산했어요. 선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도연은 선영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는 것,
핸드폰 문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수영 가는 날만 되면 들뜨는 표정까지. 설마 내 아내가.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결국 문화센터에 몰래 가보기로 했습니다. 가게를 일찍 닫고 선영의 수업 시간에 맞춰 문화센터로 향했어요. 수영장 유리창 너머로 본 장면은 충격이었습니다. 아내가 재훈의 팔에 기대어 웃고 있었거든요. 그 표정은 집에서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20살 처녀처럼 수줍어하며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본 적 없는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믿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모습으로 있다니. 그날 밤 선영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오늘 수업이 길었나? 도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개인 지도를 좀 받았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재훈과 저녁을 먹고 온 것이었거든요.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기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도연은 그날 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재훈의 팔에 기대어 웃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3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를 이제는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선영의 행동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영 가는 날이면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정성스럽게 하는 모습, 새로 산 운동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는 모습까지도요. 여보, 나 어때요? 너무 젊게 입은 것 같지 않아요? 선영이 거울 앞에서 물었습니다. 새로 산 수영복 위에 입은 가디건이 평소보다 화사했어요. 괜찮네. 도연은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언제부터 아내가 이렇게 꾸미는데 신경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어느 날 오후 도연은 가게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산 김씨 아저씨였어요. 사장님, 요즘 사모님이 수영 배우신다면서요? 네, 건강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김씨 아저씨는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뭔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동네에서 소문이 좀 있어서요. 무슨 소문이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모님이 젊은 강사랑 자주 다니신다는 얘기가 물론 그냥 하는 소리겠지만요.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알고 있는 일이었다니.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시내 레스토랑에서도 보였다고 하고. 김씨 아저씨의 말에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발견했던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 떠올랐거든요. 그날 저녁 선영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도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업 후에 동기들이랑 차 마셨어요. 동기들이랑? 네, 수영 배우는 언니들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재훈과 단둘이 저녁을 먹고 온 것이었거든요.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소주 1병, 2병 술이 들어갈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영아. 도연이 술 기운에 큰 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왜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는데 나만 바보였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설마 들켰나 하는 불안감이 스쳐갔어요. 젊은 놈이랑 레스토랑 다니면서 뭘 했어? 응?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본 게 다 거짓이냐? 내가 감히 내 얼굴에 먹칠을 해. 도연이 탁자를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나도 사람이야. 여자로 살고 싶었다고. 선영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쌓인 억눌림이 터져 나왔어요. 당신 옆에선 돌덩이처럼 갇혀 사는 기분이었다고. 언제 한번 나를 여자로 봐줬어요? 뭐라고? 언제 한번 나한테 예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요? 언제 한번 좋은 곳에 데려가 줬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3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 게 중요해? 내가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습관이었죠. 밥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그게 나였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옆집에서도 들릴 정도였어요. 그럼 이제 그 젊은 놈이랑 살아? 나이도 모르고 창피하지도 않아? 적어도 재훈 씨는 나를 여자로 봐줘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줘요. 선영이 재훈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도연의 이성이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좋아요. 나갈게요. 선영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수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웃들이 어젯밤 소동에 대해 알려준 것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별일 아니야. 도연은 며느리 앞에서 체면을 차렸지만 수진은 이미 동네 소문을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그런 일을? 수진의 질문에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우리 가족 망신을 다 시켰어. 도연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 시간 선영은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 씨,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이 알아버렸어요. 진정하세요, 선영님. 제가 있잖아요. 재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복잡해진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선영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의 행복을 찾으신 것 뿐이에요. 재훈의 말에 선영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동네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철물점 사모가 젊은 강사와 바람을 핀다는 이야기가 온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어요. 도연은 가게에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아예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도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게 매출도 떨어지고 아내는 집을 나가버리고 동네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도연과 선영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도연은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병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분노도 함께 쌓여갔어요. 35년을 믿어온 아내가 배신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선영은 여전히 수영 수업에 나갔습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재훈만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선영이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 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 문자를 도연이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선영이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왔거든요. 도연은 핸드폰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보낸 애절한 메시지였어요. 선영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도연이 핸드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도연이 문자 내용을 보여주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선영은 창백해졌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그놈 없으면 못 산다고? 여보, 잠깐만. 35년을 헛살았구나. 당장 따라와. 도연은 선영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디 가요? 그 새끼 집으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어. 도연은 미친 듯이 재훈의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선영의 문자 내용으로 알아낸 것이었어요. 가지 마요. 제발. 선영이 매달렸지만 도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선영을 억지로 차에 태우고 재훈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선영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제발 돌아가요.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와서 뭘 돌아가? 이미 다 망가졌어. 도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밤 10시 두 사람은 재훈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손에 철물점에서 가져온 쇠망치를 들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이재훈, 나와. 누구세요? 재훈이 인터콤으로 대답했습니다. 박선영 남편이다. 당장 나와. 재훈은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닥치니 당황스러웠어요. 문이 열리자 도연은 재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남의 집 망치고 재미있어? 아저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35년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놈이 진정하라고? 도연은 재훈을 향해 주먹을 휘둘렸습니다. 재훈도 맞서 싸웠어요. 복도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해요. 그만하라고요. 선영이 두 남자 사이에 끼어들려 했지만 위험했어요. 바로 그때 계단에서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재훈의 아내 김유미였어요. 남편을 의심해서 몰래 뒤따라온 것이었거든요. 당신 또 이런 짓이야. 유미가 재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또? 도연과 선영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이번엔 철물점 사모까지 꼬셨네. 당신 이런 짓이 한두 번이야? 유미의 말에 선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유미야, 오해야. 오해? 지난번 편의점 사모님 때도 같은 소리 했잖아. 미용실 원장님, 카페 사장님까지. 당신이 지금까지 몇 명을 속였는지 알아? 유미의 폭로에 선영은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습니다. 자신이 재훈의 여러 번째 희생자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돈도 얼마나 뜯어갔는지 알아요? 이 사람 통장 확인해 보니까 수강생들한테서 받은 돈이 1,000만 원이 넘어요. 1,000만 원? 도연과 선영이 동시에 경악했습니다. 생활비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중년 여자들 꼬셔서 돈 뜯어내는 게 이 사람 진짜 직업이에요. 유미의 말에 선영은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지고 모든 게 끝났음을 직감했어요. 그럼 나한테 한 사랑한다는 말들도 다 거짓말이에요.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선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2달간 가슴 설레던 모든 순간들이 계산된 연기였다니. 소동을 듣고 이웃들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구경꾼들이 늘어났어요. 그만하세요. 경찰 부를게요. 경비원이 소리쳤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을 망친 새끼를.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도연은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선영도 함께 경찰서로 가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재훈은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온 사람이었어요. 문화센터를 돌아다니며 외로운 중년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아 접근하는 것이 그의 수법이었습니다.
피해 신고가 벌써 6건 들어와 있어요. 경찰관의 말에 도연과 선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집에 들어와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새벽 3시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지만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줬는지 다시 말해봐. 이번엔 숨기지 말고.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커피가 점심값 정도였어요. 그 다음엔 운동복이 필요하다고 해서 얼마씩 줬는지 하나하나 말해. 운동복이 30만 원, 운동화가 20만 원, 시계가 150만 원. 선영이 말할 때마다 도연의 얼굴은 더욱 굳어갔습니다. 식사비는 매번 얼마씩?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요. 몇 번이나? 한 달에 10번 정도요. 도연은 계산해 봤습니다. 식사비만 해도 월 100만 원이 넘었어요. 거기에 선물까지 합치면 정말 350만 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소동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이 이렇게 됐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정말 젊은 남자와 그런 일을? 수진의 질문에 선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동네 소문이 다 퍼졌어요. 우리 아이들까지 학교에서 놀림받고 있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남자친구 사귀신다고 애들이 놀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선영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자들까지 피해를 입었다니. 수진아,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하면 될까? 이혼하세요. 더 이상 같은 집안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수진의 냉정한 말에 선영은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에게까지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수진아, 그건 너무. 도연이 말을 시작했지만 수진은 단호했습니다. 아버님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살아요? 저희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날 오후 도연은 혼자 경찰서에 가서 재훈의 피해 현황을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재훈이란 사람이 지금까지 벌인 일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 그 사건 말씀이시군요. 피해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담당 형사가 파일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현재까지 신고 접수된 게 7건입니다. 피해액은 총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2,500만 원? 도연은 경악했습니다. 수법이 거의 비슷해요. 문화센터나 헬스클럽에서 중년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거죠. 그럼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네, 맞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전과가 있어요. 형사의 말에 도연은 참담했습니다. 아내가 그런 전문 사기꾼에게 놀아났다니. 돈 회수는 어려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선영에게 알게 된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재훈이 전문 사기꾼이야. 지금까지 7명을 속였대. 선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총 피해액이 2,500만 원이래. 우리만 당한 게 아니야. 그럼 나한테 한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지. 돈 뜯어내려고 한 연기였어. 선영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이미 다 망가졌어. 도연의 냉정한 말에 선영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혼자 거실에 앉아 지난 2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재혼과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갔어요. 달콤했던 말들, 다정했던 손길, 특별하다던 그 표현들까지도요. 모든 것이 계산된 거짓이었습니다. 재혼은 처음부터 선영의 돈만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어요. 사랑은 없었습니다. 오직 돈뿐이었죠. 사랑이라 믿었는데 욕망도 아니었구나. 그냥 돈이었어.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착각했던 것도 우스웠어요. 그저 혹으로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네에서는 더욱 자세한 소문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재혼의 전문 사기 행각이 알려지면서 선영에 대한 시선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바람을 피운 여자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말이죠. 하지만 그것도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든 가족을 배신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거든요. 도연은 사회적 수치와 경제적 피해, 그리고 무엇보다 35년 믿어온 아내에 대한 배신감으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가게도 제대로 열지 못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었어요. 선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손자들이 당하는 놀림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견딜 수 없었어요. 결국 나는 모든 걸 잃었구나. 선영은 텅 빈 집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도연과 선영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어요. 밥상도 따로 차려 먹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가게를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매출은 더욱 떨어졌고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선영은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마트에 가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나 얼굴을 보던 아들이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가족회의 좀 해야겠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무슨 가족회의? 도연이 물었습니다. 이 상황을 언제까지 이렇게 둘 건가요? 수진이 전화했어요. 아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민수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둘째 딸 미정도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미정이 선영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미정아, 동네에서 소문이 다 퍼졌어요.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에요? 우리 가족 명예가 다 망가졌어요. 자식들의 질타에 선영은 더욱 작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가 도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도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 결정하세요. 계속 이렇게 살 건지 아니면 정리할 건지. 민수의 말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혼 말입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 없어요. 민수의 직설적인 말에 선영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민수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도연이 아들을 말렸지만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손자들까지 놀림받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면 이런 짓을 했을까요? 엄마가 한 일은 가족을 배신한 거예요. 미정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직장에서 눈치 보이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받고
자식들의 냉정한 반응에 선영은 절망했습니다.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어요. 며칠 뒤 도연은 혼자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이제 끝내자.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뭐가 끝이에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사이 말이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여보, 내가 망가뜨린 건 내 인생 전부야. 믿음도 명예도 체면도 다 망쳤어. 도연의 말에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선영이 도연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한 번만? 내가 그놈한테 몇 번을 만났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2달 동안 매일 거짓말하고 350만 원을 갖다 바치고 동네 망신까지 시켰는데 한 번만? 정말 몰랐어요. 저도 속은 거라고요. 속았다고? 좋아서 따라다닌 거면서? 도연의 말에 선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재산도 명예도 내 손에 넘어가게 두지 않겠어. 법으로 끝내자, 선영아. 도연의 최종 선언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결정을 지지합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이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정도 동의했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줘요.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요? 선영이 울부짖었지만 도연은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며칠 뒤 도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상대방 과실이 명확하니까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가정 경제에 손해를 끼쳤으니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한편 선영도 급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불리했어요. 사실 부인께서 유책 배우자라서 많은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선영은 절망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는 살아가기 어려웠습니다. 선영은 평생 전업주부였거든요. 마땅한 수입원이 없었어요. 일주일 뒤 도연은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네에는 또 한 번 소문이 퍼졌어요. 철물점 부부가 결국 이혼한다더라. 남편이 소송까지 걸었다던데? 그럴 만도 하지. 저런 일을 당하고도 참을 사람이 어디 있어.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도연 편이었습니다. 선영을 동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선영은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고 친척들도 피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재훈만이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믿었는데 그마저도 거짓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재훈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선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그리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재훈까지도 모두 잃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변호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첫 조정 신청이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가야 해요. 알겠습니다. 도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어요. 선영은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미래를 생각해 봤습니다. 58세에 혼자 살아가야 한다니.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뭘 했던 거지.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었거든요. 6개월 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연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어요. 선영의 불륜과 가정경제 파탄 책임이 명확했거든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은 원고 7, 피고 3의 비율로 한다. 판사의 선고에 선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잃은 셈이었어요. 법정을 나오며 도연은 선영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난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새 출발하세요. 민수가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야겠지.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선영은 최소한의 위자료와 생활용품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35년 동안 살던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모든 것을 되돌아봤어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릴 때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뭘 그렇게 바랐던 걸까?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평범하지만 안정적이었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린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좁은 방이었어요. 35년간 살던 넓은 집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문득 재훈이 준 작은 선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꽃 모양 브로치였는데 그때는 그렇게 소중했었어요. 이것도 거짓이었겠지. 선영은 브로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추억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편 도연은 철물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동네에서의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사람들의 시선과 동정어린 말들을 견딜 수 없었어요. 사장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단골 손님이 아쉬워했습니다. 네, 시골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35년이나 사신 동네인데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려고요. 도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평온한 삶을 살 수 없었어요. 가게 정리를 마친 도연은 고향인 충남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오래전에 물려받은 작은 농지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기로 했어요. 시골 마을 사람들은 도연의 사연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서울에서 내려온 새로운 이웃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도연에게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나요? 마을 이장이 물었습니다. 네, 아내는 먼저 보냈습니다. 도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혼했다고 말하기에는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럼 농사일이 힘드실 텐데. 괜찮습니다. 몸 쓰는 일이 좋아요. 도연은 새벽부터 밤까지 농사일에 매달렸습니다. 몸이 힘들수록 마음의 상처는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35년간 쌓인 추억들과 배신감을 땅에 묻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하루를 마감했어요. 예전처럼 선영이 차려준 밥상은 없었지만 그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도연은 별이 쏟아지는 시골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배신당할 걱정은 없었어요. 한편 선영은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58세에 특별한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결국 24시간 마트에서 야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급 10,000원을 받고 일했어요. 한 달 수입은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첫 출근 날 선영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달 사이 훨씬 늙어 보였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이게 내가 바랐던 삶이었나? 마트에서 일하며
선영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매일 후회했습니다. 재혼과의 달콤했던 순간들을 떠올릴 때마다 자괴감이 들었어요. 어느 날 새벽 계산대에 앉아있던 선영에게 한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동네에서 본 적 있는 아주머니였어요. 어머, 철물점 사모님 아니에요? 순간 선영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들킬 줄 몰랐거든요. 아, 네. 여기서 일하세요? 남편분은 어디 계시고요? 헤어졌어요. 선영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힘드시겠어요. 아주머니는 동정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선영에게는 그것마저 부담스러웠어요. 그 후로 동네 소문이 또 퍼졌습니다. 철물점 사모가 혼자 마트에서 일한다는 이야기가 말이에요. 사람들은 선영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자업자득이지 뭐. 그래도 불쌍하긴 해. 나이가 몇인데 저런 짓을 했나? 선영은 그런 시선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참아야 했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는데 욕망이었구나. 결국 나는 모든 걸 잃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한때는 재혼의 칭찬에 들떠서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아이들과의 연락도 완전히 끊어졌어요. 며느리 수지는 아이의 번호를 바꿔버렸고 아들, 딸들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손자들의 얼굴을 볼 수도 없게 되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밤 선영은 원룸 창가에 앉아 밤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뭐였을까? 선영은 자문해 봤습니다. 재훈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갈망까지 모든 것이 허상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돈을 노린 계산이었고 자신이 특별하다고 여겼던 것은 착각이었어요. 결국 욕망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마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영은 문득 멈춰 섰습니다. 멀리서 비슷한 나이대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저것도 나였는데 35년 전 도연과 처음 결혼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행복했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 믿을 수 있는 남편, 건강한 아이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텅 빈 원룸으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사랑이라 믿었는데 욕망이었구나. 결국 나는 모든 걸 잃었다. 그렇게 선영의 긴 하루가 또 끝났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하루들이 계속될 것이었어요. 혼자서 외롭게 후회와 함께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수영강습장에서 시작된 작은 눈빛 하나가 결국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었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신뢰와 선택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삶은 때로는 예기치 못한 파도처럼 찾아오지만 끝내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진심과 믿음이 아닐까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그 여운을 주변과 나누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